호나로도 운동에 뛰어든 이들 중에도 학출처럼 경직된 사고. 투르게네프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던 사람들이 농촌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일정하게 기여했다는 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중반의 학출이 현장에 대고 들어간 것도 도식적이고 경직적인 면이 부분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신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학출의 다수는 1980년대 인생을 뜻깊게 살려는 뜨거운 정열, 이상을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했다. 이런 점들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1970년대에는 도시산업선교회가 노동 문제에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와서는 학출이라든가 새로운 노동활동가들의 출현으로 종교기관과 관련된 그런 방식의 활동이 큰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그건 다 상황의 변화가 가져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출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선호련 극단적인 정치 투쟁 중심의 사고를 한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급진적으로 이끌면서 적잖은 문제를 노출한 건 틀림없다. 급진적 정치 투쟁.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노동 현장에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각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난 본다. 이상과 헌신성을 가지고 살려는 모든 삶이 대개 그러하지만 학출운동가가 현장에 대거 들어간 건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난 항상 민주화운동은 독립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역사를 하는데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 학출의 활동은 일제 때 학생들이 독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지하투쟁 같은 데 헌신한 것과 비슷하다. 그때도 학생 또는 지식인이 사회주의 운동을 펴는 과정에서 경직적이고 도식적인 면을 적잖게 드러낸 건 사실이다. 영주의적인 면도 일부 있었고 패단도 있었다. 그렇지만 일제 때든 1980년대든 그러한 패단이 생기는 것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노력한 것하고는 각각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대우자동차 투쟁에서도 구로연대 투쟁에서도 학출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 뭐냐 하면 NL들, 그 중에서 특히 주사파들의 극단적인 노선이 그동안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대중적인 NL에서 볼 수 있는 민족 자주, 분단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열정, 관심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두 가지 같은 데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 평가를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두 측면은 각각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해야 한다. 난 그렇게 본다. 수익개방 농정으로 궁지에 몰린 농민들 소몰이 투쟁으로 맞서다 유월항쟁의 배경 세 번째 마다. 한평 고구마 사건 조직적 농민운동의 부활을 알리다. 노동운동에 이어 농민운동을 짚었으면 한다. 농민운동. 1945년 해방 직후 농민들은 토지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렇지만 학살, 분단, 전쟁을 거쳐 구급 항공체가 자리 잡으면서 해방 공간에서 표출된 활력은 사라지고 농촌은 침묵의 공간으로 변했다. 60년대 4월 혁명 때에도 농민들은 적극 나서지 않았던 데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재갈을 물려 침묵시킨 건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일이었다.
그러했던 농촌에서 80년대에는 농민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미 유신 후기부터 나타나지 않았나. 농민운동으로 가보자. 70년대 후반에 한평 고구마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평 고구마 사건. 농민운동이 부각됐다. 한평 고구마 사건에서 나타난 농민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정권의 투쟁적이고 민주화운동과 연결돼 일어난 조직적 농민운동으로는 최초의 농민운동으로 농민운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사건은 76년 농협이 고구마를 전량 것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농협이 그때도 문제였구만. 고구마 한평 고구마 사건. 농협이 그렇게 나오니까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작년보다 값을 잘 쳐줄 테니 우리한테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농민들은 농협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안 팔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농협의 약속을 어긴 탓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고구마가 길가에서 썩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고구마 사건 당시 농민들이 내건 고구마 피해 보상 후 고구마 부활하라. 그해 11월 전남 한평군의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농협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협은 고구마가 그렇게 된 게 왜 우리 잘못이냐, 우린 전혀 책임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피해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압박하거나 피해 보상 운동에서 손을 떼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고구마 재배 농민들은 77년 4월 광주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기도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농협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보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까지 하게 되지만 농민들의 핵심 요구는 끝내 묵살을 당했다. 가톨릭 농민회는 전국적으로도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성을 느끼고 가톨릭 농민회 78년 4월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단식 농성 투쟁.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단이 동참을 선언하고 각계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한 등 문제가 커지자 농협은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피해 보상을 하긴 했네. 78년에 와서야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밑바탕에는 흙이나 파먹는 무지렁이라는 식으로 농민을 우습게 여기고 부정부패를 꺼리낌 없이 자행한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농협은 항상 문제야. 70년대 한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농협이 수매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고구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마무리된 직후인 78년 5월 6일 감사원 발표에서도 이 점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농협 노지부 산하 단위 조합에서 76년과 77년에 고구마 수매를 위장 또는 조직해 80억 원의 농협자금 생고구마 24만 6천 톤 상단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민들로부터 제때 고구마를 수매해 주점 회사에 공급해야 할 단위 농협 일부가 중간 상인과 결탁, 중간 상인한테서 고구마를 사놓고 마치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을 유행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수십 년간 농민을 괴롭힌 부당한 농지세와 반농민적 농협, 농지세와 이 농협. 80년대에 들어와 농민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나? 1980년대에는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역시 종교단체야. 역시 종교단체. 그중 하다가 부당 농지세 시정 투쟁이었다. 부당 농지세. 당시 농지세는 다른 세목의 조사보다 세율도 높고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농지세를 부당하게 매기는 것에 항의하는 투쟁에는 충북 음성군 농민들이 앞장을 섰다. 충북 음성군. 왜 하필 여기가 가장 부당했나? 음성군 농민들은 81년 말에서 82년에 걸쳐 부당 농지세 시정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음성 지역의 농지세가 대폭 삭감됐다. 이 투쟁은 그 농지세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다른 하나는 농협 민주화 운동이었다. 농협은 농민과 상관없이 사업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외국 농산물 판매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쳐 죽일 놈들. 이렇게 농협이 반농민적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농협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라 관이 주도의 농민 위에 군림하는 하향식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하향식 조직, 관변단체였구나. 조합장도 농민이 직접 뽑지 못하고 농민과 무관하게 임명하도록 했다. 61년 5.16 쿠데타 이후 옛 농업은행과 옛 농협이 통합해 새로운 농협이 전국 조직으로 출범했는데 박정희 정권 시기에 농협은 농민들의 농협이 아니라 권력의 한 부분으로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농협이 되었다. 역시 박정희야. 카톨릭 농민회는 농협 민주화를 위해 농협 민주화.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83년 7월에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고 8월부터는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농민이 조합장을 직접 뽑는 것이 농민의 농협을 이뤄내는 첫걸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농협 총회 대의원들이 선출한 구인 추천위원회에서 조합장 후보 2명을 선출하고 그중 1명을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던 것을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후보 1명을 선출하고 농협중앙회장이 그 사람을 임명하도록 임명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간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것이다. 간선제에서 간선제. 그 이후에도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은 농협 직선제 투쟁을 계속해서 벌였다.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 이후 농협 등의 조합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고 6월 항쟁 이후에 바뀌었구나. 89년 첫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객값만도 못한 속값,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수익개방 농정. 1980년대 농민, 농업, 농촌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국산 농산물 문제와 소머리 투쟁이 아닌가. 80년대 중반의 농민운동으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은 것이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및 속가 피해 보상운동이었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이뤄진 건 아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유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에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경제정책에서는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농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소리를 들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면서 수익 개방 농정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비교 우위론 누구지? 데이비드 리카도. 야, 데이비드 리카도가 죽어있는 이 무덤에서 우리나라의 똥탕을 튀기다니. 수익 개방 농정이 8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면서 쌀을 비롯한 350여 종류의 농축산물이 수입됐다. 사료용 곡물 수입량도 약 4천만 석에 이르렀는데 이건 쌀 농사가 풍년이었을 때 한 해 수확량보다 많은 양이었다. 수익 개방 농정이 강화된 결과 83년에 겨우 한국은 미국의 세 번째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으로서 11억 7,4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수입했다. 농민들은 죽을 맛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83년에 쌀, 양파, 여름과일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 폭락 현상이 거듭 나타났기 때문이다. 1983년에는 하곡 수매가에 이어 정부에서 추곡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제한했다. 이렇게 되니까 쌀값이 수매가 이하로 막 떨어졌다. 동결된 수매가보다도 10,000원 내지 15,000원이나 떨어진 5만 원을 받고 쌀을 내다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농민들로서는 점점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속에서 돼지값이 떨어지더니 1980년대 중반 속값마저 폭락하게 된다. 아끼는 소를 끌고 시위를 한다는 건 농민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다. 속값이 얼마나 떨어졌기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인가. 80년대부터 84년까지 5년간 20만 마리가 넘는 외국소와 90만 마리분의 외국 소고기가 수입됐다. 83년의 경우 유구 7만 4천여 젖소 1만 1,002에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소비량의 43%되는 5만 톤의 소고기를 수입했다. 85년 10월에는 국내 소값이 83년 초보다 60에서 80%나 폭락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객값만도 못한 속값이라고 했다. 82년에는 소시세가 괜찮았다.
그래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축산 장려를 했고 복합 영농으로 소 사육을 권하고 외국소를 번식구라고 하여 도입해 농민에게 키우게 했다. 농민들도 정부의 권장에 평생에 소 키우는 데 열을 냈다. 영농 후계자들도 융자를 받아 소를 키웠다. 그런데 외국소를 대거 들여온 동네는 온 동네가 초상난 것 같았고 일반 농가들은 한숨만 쉬었다. 번식우라면 새끼도 잘 낳고 성장도 좋아야 하는데 불임소가 많았고 키운 지 7개월째가 돼도 크질 않았다. 병들어 죽어가는 소들도 생겼다. 83년에 전북 순창군에서 최초로 시범복지마을이 된 덕산마을은 복지마을이 아니라 복통마을이 됐다. 83년 75만원, 170kg, 75만원, 95만원, 240kg에 도입한 번식우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큰 소가 80에서 85만원, 작은 소는 70만 원밖에 안 됐다. 품값을 빼고도 사료비 등으로 1년에 4, 50만 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 외국소는 대개 빚을 내서 들여왔다. 그 점은 영농 후계자도 마찬가지였다. 속값 폭락으로 순창군 최초의 시범복지마을은 농민들이 벼랑간 빚쟁이로 전락해 복통마을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육농민들은 마리당 평균 7, 80만 원의 적자를 봤다. 반면에 정부는 큰 액수의 차익금을 갖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 농축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하면 농민들은 주관하지만 수입하는 쪽에서는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정부에 가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여성농민운동사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외국소의 산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평균 가격과 도입 가격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했다. 이 가격 차액을 정부가 가져왔고 막 전두환 새끼가. 정부는 84년 한 해 동안 외국소 도입에서만 한 마리당 평균 약 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유구에서 약 380억 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그러나 이 이익금과 과연 영세 축산 농가를 위해 쓰였는지는 의문이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산 소 샤로레의 도입가 720달러 57만 6천 원인데 왜 농가에 90만 원씩 분양하냐고 따졌다. 이처럼 과도한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 현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야반 도주하거나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문에 보도됐다. 소를 반납하기로 결의하거나 소값 폭락에 항의해 마을에서 소를 도살하는 일도 생겼다. 심지어 키우던 소를 우시장에서 때려 죽이는 농민까지 나타났다. 참다 못해 소를 끌고 나온 농민들의 소몰이 투쟁. 영화 원앙소리. 원앙소리가 잘 담아낸 것처럼 소는 대다수 농민들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다. 식구들 밥보다 소에게 먹일 여물부터 챙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 그런 소를 죽이는 참혹한 일까지 일어났다는 건 이 시기에 농민들이 느낀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소몰이 투쟁 어떻게 전개됐나? 카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민회는 소값 피해 보상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치열하게 전개했다. 85년 4월에는 이틀에 걸쳐 기독교 농민회가 미국 농축산물 수입 개방 강요 규탄 대회를 열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 농민회 회원들은 미국 대사관 마당에 진입해서 소값 피해 보상하라, 미국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985년 7월과 8월에는 소몰이 투쟁이 전개됐다. 7월 1일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강원도 홍천, 전북, 진안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농민들은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몰이 투쟁을 격렬하게 펼쳤다. 경운기 소몰이 시위라고 불렸는데 농민들은 소뿐만 아니라 경운기도 몰고 나와 마을에서 군면, 소재지까지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을 가로막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행진했는데 소등에 구호를 붙이거나 경운기에 방송시설을 설치해 활용하기도 했다. 소몰이 투쟁은 경찰의 최루탄 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 최루탄 난발을 소몰이를 앞세우면 이게 억제가 됐나? 최루탄의 소가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은 다른 때와 달리 최루탄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 그러게 사람과 다르지.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라는 뜻으로 소를 끌고 나서긴 했지만 농민들에게 소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시위를 마친 후에는 차를 빌려 소를 태우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소몰이 투쟁이 격렬했던 데에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배신감도 크게 작용했다. 전두환 정권은 융자까지 해가며 농민들에게 소를 더 많이 키우라고 권장했다. 그에 따라 많은 농민이 빚을 내서 소를 더 샀다.
근데 전두환 정권이 외국소를 대거 들여온 탓에 솥값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들여온 외국소 가운데 상당수가 수태를 못하거나 성장 상태가 불량한 병등소로 판명됐다. 역시 전두환이야, 이 씨발 새끼. 농민들로서는 절망 섞인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농촌 파멸 직전이란 표현을 쓰지 말 것 같은 보도 지침을 내리며 실상을 감추게 바빴다. 보도 지침. 전두환 정권의 수입 개방 농정은 미국의 개방 압력과 맞물린 것이기도 했다. 레이건 정부가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이 신자유주의하고 맞물렸구만. 이 전두환 이 개새끼가.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자국 농민의 희생을 일정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건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높인 데에는 다른 나라 농민들에게 그러한 희생과 부담을 떠넘기려는 측면이 있었다. 그와 함께 1980년대 미국이 막대한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상황과도 이어져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연이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빚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농가부채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급증했다. 80년대에 들어서 농가부채가 더 늘어나 83년 말에는 호당 128만 5천 원, 84년 말에는 호당 178만 4천 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면서 농가부채가 농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84년 연초에는 농민들이 빚을 못 갚아 빚잔치를 열고 잇따라 농촌을 떠나는 모습이 보도됐다. 동네 인심이 썰렁했고 야반 도주하는 농민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80년대 중반에는 속가 피해 보상 투쟁과 함께 농가 부채 탕감 투쟁도 전개됐다. 빚 때문에 자살하는 농민이 곳곳에서 나타날 만큼 농가 부채 문제는 심각했다. 이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삭막하게 변하기도 했다. 한국 여성 농민운동 사에는 경남 거창의 한 농민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로 어깨를 맞대어 믿고 사는 것이 우리 농촌이었는데 빚 파산이 자주 생기자 빚 보증 때문에 모두 등을 돌리게 됐다. 또한 솥값이 폭락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 농민들 사이에서 겨울이면 도시로 가서 식모살이 하다가 봄에 돌아오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한 가운데 86년부터 농민운동은 대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조직운동으로 변모했다. 70년대에는 농민운동이 광범위한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카톨릭 농민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 군 단위 농민 대중을 토대로 한 자주적 농민 조직을 건설할 필요성이 농촌에서 제기됐고 그러면서 대중 노선에 입각한 대중 조직 운동이 전개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7년 2월 26일 전국 농민협회가 창립된다. 늦었네. 87년에야. 80년대 카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6월 항쟁 정기 양상에도 영향을 줬다. 천주, 안동, 천안, 광주, 마산 등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은 6월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85년 솥값의 급락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거리로 소를 끌고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85년 소머리 투쟁이구나. 농민과 함께 농활에 도끼눈 뜬 전두환 정권. 지난번에 노동운동을 살피면서 노학연대 문제도 짚었다. 80년대 학생들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과도 연대하지 않았나. 80년대 많은 학생이 공장에 취업해 노동 현장에 들어갔고 또 공장 활동을 한 학생들도 적지 않다. 공활 처음 들어봤는데 농활은 들어봤어도 공활은 처음 들어봤는데 공활이 먼저구만.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활보다 농활을 갔다. 70년대보다도 80년대 농활을 더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 절대로 폐를 끼쳐서 안 된다는 아주 강한 농활 지침이 있었다. 광주 5월 투쟁이 끝나자마자 대학가는 또 바빴다.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이 되면 대학에는 농활을 권하는 현수막 벽보등이 여기저기 붙었다. 가자 농촌으로, 타는 흙가슴으로, 가자 아직도 동트지 않는 거친 황토로, 우리 갑시다. 흙과 땀의 의미를 찾으러. 여대생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를 벗고 농활 갑시다. 이런 구호부터 솥값이 개값되는 농촌 현장으로 농축산물 수입 중단 농가 부채 탕감하라는 구호까지 다양했다. 농촌으로 떠나기 전에 학습 세미나를 여러 날에 걸쳐 하고 최종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MT 수련회를 가게 된다. 농활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농활은 무척이나 고달팠다. 대개 고추밭, 인삼밭, 콩밭, 담배밭 잡초를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순을 따내는 것, 논에서 잡초나 피를 뽑는 일이었지만 대부분 안 해본 일이라
대학교에서 일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밤에도 계속 힘든 일이 잇따랐다. 저녁부터 분반 토론에 들어가고 저녁에는 토론. 이어서 노동작업 평가, 농촌 실태 토의가 있고 자정이 지나서도 각 대원의 자체 평가, 상호 비판이 계속됐다. 야, 계속 공부했구만. 그러다 보면 새벽 3시를 넘길 때도 있었다. 농활팀 생활수칙에는 평가 시간에 졸지 말 것. 그래서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혼났다고 하는데 거머리가 있어도 과감히 논에 들어갈 것. 등 세세하고 다양한 사양까지 담겨 있었다. 기상은 오전 6시에 해야 했다. 집에서 가져온 쌀과 부식으로 식사를 하고 작업반장 지시에 따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작업장에 나갔다. 학생들은 일하랴, 농민과 농촌으로부터 학습하랴, 토론하랴,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 문자 그대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하루 24시간이 거의 빈틈없이 짜였다. 농활에서 농민들과 빚은 제일 큰 마찰은 세참 문제였다. 물론 땀 흘리고 농민들한테 배운다는 점은 70년대든 80년대든 같았는데 이런 청교도적인 윤리의식은 80년대에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 학생들의 농활 시기가 옥수수철인데 옥수수를 따다가 농민들이 일해줘서 고맙다고 옥수수를 주면 그것도 절대로 안 먹겠다고 버티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뭐 좋은 의도겠지. 농민들은 학생들이 하루 3끼를 직접 해먹는 것도 서운하고 미안한데 새참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정을, 인심을 너무 거부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새참 안 먹으려면 오지 마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줬더니 이것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거 먹으면 선배한테 혼나요 라고 울먹이면서 돌려보낸 것이다. 한 대학 국문과 학생들의 농활에서는 밤 11시에 시작된 학년별 토론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농민과 거리감이 생기게 될 바에는 무엇 때문에 농활을 하느냐며 농민들이 주는 것을 받자는 주장과 원칙 고수파의 끝없는 논쟁이었다. 한 학생팀의 경우 농활 나흘 만에야 미숫가루 먹는 것이 허용됐다. 전두환 정권이 농민과 학생의 연대를 곱게 볼 리 없지 않았나. 정부나 학생들의 공장 취업을 아주 두려워했듯이 농활에 대해서도 탄압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당국의 저지와 학생들의 강행으로 파란이 초래되었다.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것을 읽고 한 부모는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끌고 올라왔다. 농촌에서 워낙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농활을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국과 농민 학생 사이에 끼어있는 마을 이장의 입장이 아주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장들은 대개 저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일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톨릭 농민회와 연계를 가지면서 농촌에 들어갔다. 또 같은 지역을 해마다 또 가기 때문에 당국이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85년 7월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대학생들의 농촌 활동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과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대학생들의 농촌 활동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든 간악한 수단을 동원하여 농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내쫓고 있다 하면서 당국은 이미 농촌활동 대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농촌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 회장, 청년 회장들을 불러 압력을 가하고 학생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로 하여금 직접 탄압의 선두에 서도록 했다. 나아가 TV는 농촌활동에 대해 반란 음모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농촌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의 청년들을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탄압과 방해 때문에 학생들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천막을 친 상태에서 농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생들의 농활은 농촌 문화를 일으키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통해 농악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농악 등 농촌 문화를 다시 살리는 활동을 한 지역도 생겨났다. 농활이 끝났을 때 한 농민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졸업하면 출세가 빠르고 사회지위가 높을 겁니다. 절대 다수의 어려움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를 무식하고 묵살하고 짓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체험한 것을 잊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농민의 어려움을 널리 전달하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주길 바랍니다. 눈물바다 이룬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 그런데 정상회담은 왜 무산됐을까? 요랑증의 배경 네 번째 마당. 수의 구호물자 계기로 분위기 바뀐 남북관계. 수의 구호물자 정상회담 논의 급물살.
84년과 85년의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연이어 진행됐다. 북한에서 제공한 수의 구호물자가 남한에 내려오고, 와, 북한에서도 이걸 구호물자를 줬단 말이야, 남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논의까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83년 기억이 생생할 때인데 어떻게 84, 85년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인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80년대 국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84년에 조직된 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 모두 통일 문제를 중시했고, 이 두 조직이 통합해 85년에 출연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연도 이름 자체에 통일이 들어간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통일 문제를 중시했다. 83년 6월 30일부터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에 걸쳐 KBS에서 138일 한 5달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 것도 사람들한테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했다.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 남북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 남북 관계는 자연재해로 인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자연재해로. 84년 가을에 접어들 무렵 남한에 큰 물난리가 났다. 그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폭우에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사망자가 190명, 수재민이 20만 명에 이르렀다. 그해 7월에 집중호우 수재가 발생했는데 그 수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폭우가 쏟아져 피해 규모가 아주 컸다. 영호남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특히 컸던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였다. 한강 영유의 서울 망원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게 바로 그때다. 망원동 우리 동네네. 84년 9월 3일자 동아일보 일면 실린 사진. 서울 강동구 풍납동 성내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큰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이 남한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두환 정권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놀랍네 진짜. 놀랍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도 수해 구호물자 전달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구호물자 전달 제안을 전두환 정권이 받아들이면서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논의하는 수준에까지 진전됐다. 84년 9월 30일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가 인천항을 통해 도착했다. 북한이 남한에 제공한 입살이야. 84년 9월 30일 남북 적집사 물자 교환 때 남한을 방문한 북측 취재진. 이때 북한은 남한에 시멘트, 의류,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남북 관계에서 이런 일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그 정상회담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가 남한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인 84년 12월 26일 임창영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장시간 면담을 했다. 임창영은 장면 정부 때 유엔 주재 대사를 한 사람인데 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에 머물렀다. 이 사람은 70년대 미국에서 반박정희 운동을 강도 높게 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해서 친북 세력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임창영 멋진 사람이구만. 그러한 임창영이 이제는 전두환의 밀사로 김일성을 찾아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임창영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자 김일성은 즉각 동의했다. 그러나 이때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85년 5월에 들어와 남쪽에서는 안기부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다시 남북 비밀 접촉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안기부장은 장세동이었다. 장세동은 청와대 경호실장을 하다가 85년 2.12 총선 직후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해 5월 장세동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안기부가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85년 남북 정상회담 논의 과정은 박철원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박철원, 이것도 병신 같은 놈.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 상세히 나온다. 박철원은 이때 안기부장 특보였는데 안기부가 남북 비밀 회담의 남쪽 실무를 맡게 될 때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자격으로 남북 비밀 접촉의 수석 대표를 맡았다. 박철원. 북쪽 수석 대표를 맡은 사람은 1970년대 유엔 대표부 대표와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한시혜였다. 박철원과 한시혜. 박철원과 한시혜는 85년 7월 11일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평화의 집. 이 자리에서 박철원 등 남측 대표단은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 대표단은 선뜻 응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 회담 후 발표할 선언 내용 등을 미리 정해놓자는 태도를 취했다. (7월 26일에는) 박철원이 판문적 북측 지역인 통일각으로 가서 한시혜와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8월 9일 박철원이 한시혜와 세 번째 비밀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방문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방문 문제는 공개회담인 적십자 회담에서 난항을 겪던 사안인데 이 비밀 접촉 자리에서 큰 틀에서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박철원은 밝혔다. 그 8월 22일에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회담에서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상호 방문에 공식 합의를 하게 된다. 어머니 눈물바다 이런 분단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분단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는 어떠했나? 이게 재해 선물, 남쪽이 재해를 당해서 북쪽에서 구호물자를 주면서 이렇게 화해 무드가 아웅산 사건 이듬해인데도 형성돼서 남북 이산가족까지 간 거야. 그해 9월 20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고향 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 인원 20명, 대표 1명, 총 151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에 왔다. 똑같은 인원 151명이 남쪽에서 평양에 갔다. 지원 인원 20명의 경우 남한이나 북한이나 주로 정보기 간 사람들이었다. 남북 고향 방문단은 9월 21일과 22일 이렇게 두 차례 가족 상봉했다. 북한으로 가족을 만나러 간 지학순 주교는 월남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누이를 만났고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한 홍성철도 누나를 만났다. 북한의 인민배우 김세영은 서울에서 1살 때 여진 딸 김민희를 만났다. 남북 간의 혈육이 분단되고 처음으로 만나면서 수많은 일화, 눈물의 장면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특히 북한에서 농업대 교수라는 54세의 서영석이 83세의 어머니 유묘수를 만나는 장면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귀와 눈이 어두워진 노모는 처음에는 아들인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돌부처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흐느껴 울던 아들이 어머니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귀가 어두우니까 어머니, 맏아들 형석이가 왔어요 라고 외쳤다.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지도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아들은 왼쪽 눈 가장자리 흉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어려서 돌장난하다가 다친 흉터가 이것이지요. 이 상처를 고치느라고 어머니가 무척 고생하셨었지요. 마침내 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조용히 글썽거렸다. 유묘술 서영석 모자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 신문에서 찍어 크게 보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일보 일면에 아주 크게 낸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서영석이 어머니 하면서 유묘수를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이것은 분단의 비극 또는 분단의 아픔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그 여러 책이라든가 언론에 계속 오르내렸다.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지만 가족을 못 만난 경우도 있었다. 조만식 선생 기념 사업의 회장이었던 71세 박재창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51년 일사후퇴 때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 고향집 장독대에 올라서서 어서 가라며 손을 흔들던 어머니를 34년 만에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갔다. 그렇지만 92세 노모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박재창은 대동강 강물과 평양 땅의 흙 한 줌을 가지고 쌀인 가슴으로 내려왔다. 9월 23일 낮 12시 똑같은 시간에 남측 고향단 방문단, 예술공연단 등 151명의 북측 151명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3박 4일 75시간 동안 열렸던 단절의 땅은 그렇게 또 막혔다. 양측 적십자사에서는 다시 만날 기회를 갖자고 다짐했지만 다음번 이산가족 상봉은 15년 후에야 이뤄지게 된다. 85년 9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올라가는 남측 예술단. 남측 예술단이 누구였을까? 85년 9월 20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측 예술단. 남북 고향 방문단은 9월 21일, 22일 두 차례 가족과 상봉했다. 이게 그거구나. 안 보여. 유묘술과 뭐 저쪽. 전두환 김일성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전두환 때문이겠죠. 다시 정상회담 부분으로 돌아가면 8월 9일 박철원 한시의 라인에 세 번째 비밀 회담 후 정상회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된다. 박철원 한시. 85년 9월 4일 조선노동당 중앙당 비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허담이 특사로 한시의 등과 함께 내려왔다. 허담 일행은 9월 5일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별장에서 전두환을 만나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일성의 친서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평안 방문 초청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건 정상회담을 열자고 그 전에 남측에서 제안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방문하라고 초청하는 친서였다. 이거 전두환이 기겁한 자식이 무서워서 갔겠어. 북한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한다는 것을 허담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김일성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회담 준비 사업이 진척되면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담은 장세동 안기부 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금년 내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측에 조속한 평양 방문을 촉구했다. 정상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한 것이다. 10월 16일에는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원 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갔다. 장세동은 김일성에게 전두환의 친서를 전달했다. 전두환은 그 친서에서 남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김일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공동성명 채택 불가침 선언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장세동, 박철원 일행이 서울로 돌아온 10월 18일 북한은 약속대로 제2계영호의 송환을 발표했다. 제2계영호는 100년도 근해에서 홍어를 잡다가 북한에 납포된 어선인데 장세동 일행이 이 얘기를 꺼내자 북측에서는 이 배를 남쪽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히고 18일 그것에 관한 발표를 한 것이다. 전두환 김일성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참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찌하다 무산된 건가? 전두환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장세동 일행에게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 관한 선언과 평화 통일에 관한 북남 공동강령이라는 두 문건을 건넸다고 한다. 공동강령 문안에는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85년으로 기재해 놓았다. 그래서 남한 측 관계자들은 이르면 85년 내에 늦어도 86년 상반기쯤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두환 회고록에 쓰여 있다. 장세동 일행이 평양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틀 후인 10월 20일 새벽 북한 무장간첩 한 척이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서 침투하다가 남한군에 의해 격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틀 후에 무장간첩 한 척이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서 침투하다가 격침. 이게 또 찾기 쉽게 만들었나? 정상회담의 뜨거운 열기를.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것에 대해 박철원은 권력 핵심 쪽에서 언론에 그런 방향의 뉘앙스가 전달된 듯 했다고 썼다. 여기서 권력 핵심이라는 건 전두환 쪽을 가리키는 것 같다. 간첩성 격침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10월 30일 박철원은 장세동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보고했는데 이때 전두환은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면서 간첩선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며 비밀회담 대표인 박철원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전두환은 이제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남북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은 사실상 끝을 맺게 된다. 박철호는 전두환 정권 내부의 친미 일변도 극우적인 흐름이 전두환한테 강하게 전달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인물로 노신영 국무총리, 이원경 외무부 장관, 이규호 청와대 비서실장, 허문도 정무일 수석을 꼽았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이들 외에 박돈지 통일장관이 더 들어있다. 그 이외에도 남북 간 비밀 접촉이 몇 번 더 이뤄지고 박철원이 86년에 다시 평양에 가기도 하지만 85년에 논의했던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